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보며 감동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 로켓 설계자가 누군지 알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사 건물에는 그 남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그의 과거를 의도적으로 지웠기 때문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전 세계 6억 명이 숨을 죽였고 미국은 냉전의 최우승자가 됐습니다. 그 역사적인 로켓을 만든 과학자는 미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타임즈 표지를 장식했고 어린이들에게 우주의 꿈을 심어주며 디즈니 TV 프로그램에도 등장했죠. 그런데 그가 나치 친위대 SS 소령이었다는 사실은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건 우주 개발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전쟁 범죄자의 과거를 의도적으로 지운 이야기입니다.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 1945년 5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연합군이 나치 독일의 폐허 속으로 진입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계가 본 적 없는 수준의 첨단 무기들이었는데요. V2 로켓, 세계 최초의 탄도 미사일입니다. 전쟁 말기, 이 로켓은 영국 런던에만 1300발 이상이 날아들었습니다. 음속의 5배로 날아와 레이더에도 경보에도 잡히지 않았죠. 폭발 소리보다 로켓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민간인 27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런던 시민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나치의 기술은 우리보다 최소 10년 앞서 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생각이 뒤따랐습니다. 이 기술자들을 소련이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소련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945년 10월 22일 새벽 소련은 전격적으로 작전을 실행합니다. 동독 점령 지역의 독일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그 가족까지 포함해 2500명 이상을 단 하루 만에 소련으로 강제 이송했습니다. 사전 통보도 선택권도 없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미국은 다급해졌고 이미 독일 과학자들을 심문하고 있던 미군은 작전을 공식화합니다. 처음 이름은 오버캐스트 작전이었습니다. 이후 오퍼레이션 페이퍼클립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요. 목표는 단 하나, 독일의 두뇌를 통째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분명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나치 이념에 적극 동조한 자, 전쟁 범죄에 관여한 자는 절대 미국으로 들이지 말라. 도덕적으로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부 합동정보 목표죠. 이후에는 CIA가 택한 방법은 달랐습니다. 서류를 고쳤고 나치 당적 기록은 삭제됐죠. 또한 그의 SS 가입 이력은 전후 기록에서 흐릿하게 처리됐으며 강제 수용소와 인체 실험 관여 내용은 통째로 사라졌죠. 일부 과학자는 기록 자체가 처음부터 새로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파일에는 서류 클립을 붙여 표시했는데 작전 이름 페이퍼 클립은 거기서 비롯됐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입국을 거부한 인물에게 군이 직접 특별 비자를 발급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600명 이상의 독일 과학자와 기술자가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식 기록상 이들 대부분은 정치적으로 무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베르너 폰 브라운입니다. V2 로켓 개발의 핵심 책임자였는데요. 그는 1937년부터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위대 SS의 소령이기도 했죠. 전쟁 중에는 하일리 힘너로부터 직접 SS 계급을 받았습니다. 종전 직후 미군이 작성한 심사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열성적인 나치 당원으로 보이며 SS 당원이기도 하다. 이 문장은 이후 공식 기록에서 조용히 삭제됐습니다. 그렇다면 V2 로켓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독일 중부 하르츠 산맥 아래 비텔베르크라는 지하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 공장을 돌린 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비텔바우 도라 강제 수용소의 수감자들이었는데요. 약 6만 명이 이 지하 터널에서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빛도 없고 공기도 부족한 터널 속에서 24시간 교대로 일했죠. 식사는 하루 한 끼, 주먹밥 크기였습니다. 탈진에 쓰러지면 그 자리에서 방치됐습니다. 이 수용소에서 약 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요. V2 로켓에 맞아 죽은 민간인보다 그 로켓을 만들다 죽은 수감자가 더 많았습니다. 폰 브라운은 이 수용소를 직접 방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굶주린 수감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죠. 그가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는 논쟁 중이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수용소 생존자 중 한 명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폰 브라운은 수용소에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페이퍼클립 과학자 중에는 후베르투스 스트로크홀트라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훗날 미국에서 우주의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인물인데요. 그는 다하우 강제수용소에서 진행된 저산소 저체온 인체 실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을 얼음물에 집어넣어 체온이 떨어지는 속도를 측정하거나 극도의 저기압 환경에 노출시켜 생존 한계를 실험했습니다. 그는 이 실험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미국으로 건너온 그는 공군 항공의학 연구소에서 일하며 미국 우주의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1978년 텍사스주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르기도 했는데 이후 나치 시절 행적이 알려지며 이름이 삭제됐습니다. 1945년 독일의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치의 만행을 자행한 의사, 과학자 수십 명이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건너간 페이퍼클립 과학자들은 그 법정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시설에서 같은 실험을 했던 이들이 누구는 교수형을 받고 누구는 나사에서 메달을 받았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필요로 했느냐 아니냐. 니른베르크 의사 재판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험자의 동의 없는 인체 실험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이 이후 국제의학 윤리의 기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이 나오던 바로 그해 미국은 그 기준을 어긴 과학자들을 비자를 만들어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폰 브라운은 엘라베마 헌츠빌에 정착해 미 육군 미사일 개발을 지휘했고 1958년 나사 창설과 함께 아폴로 프로그램의 핵심 인물이 됐습니다. 1969년 그가 설계한 세턴 V 로켓이 인류를 달로 보냈습니다. 그는 미국의 국가 영웅이었습니다. 과거는 공식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르투어 루돌프 미텔베르크 공장의 생산 운영 책임자로 수용소 노예 노동을 직접 관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역시 나사에서 일하며 세턴 V 로켓 개발에 직접 참여했고 미국 시민권까지 얻었습니다. 40년 가까이 평범한 노후를 보냈는데요. 1984년 법무부 특수수사국이 그의 과거를 공식 조사했고 루돌프는 재판을 피하는 조건으로 시민권을 포기한 채 서독으로 추방됐습니다. 1600명 중 단 한 명에 대한 40년이 지난 뒤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냉전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달 착륙, 탄도 미사일 기술, 항공우주 산업의 상당 부분은 이 과학자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소련이 먼저 이들을 데려갔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논리에는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 앞에서 2만 명의 죽음은 지워도 된다는 것. 도라 수용소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한 전범 재판도 없었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도 없었습니다. 도라 수용소는 현재 독일의 추모 공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매년 추모제가 열리고 있지만 미국 정부 대표가 공식 참석한 기록은 없습니다. 반면 폰 브라운이 1977년 사망했을 때 미국 정부는 그에게 국가과학 메달을 추서했습니다. 그 메달을 받은 사람의 이력서에는 SS 소령이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나사 마샬 우주비행센터에는 베르너 폰 브라운의 이름이 새겨진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최근 일부 역사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이 건물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나사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승인하고 군이 실행하고 기록이 지워진 이 사건. 이것 역시 공식 인정된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진실, 언솔브드였습니다.